보석을 갈아 만든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하버드 강의실 스크린에 600년 전 병풍과 나노단위 반도체가 나란히 떴습니다. 둘 다 돌, 둘 다 시간과 싸우는 기술, 둘 다 완성을 강요하는 구조였습니다. 교수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하라는 책임을 물질에 새기는 법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이건 기술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DNA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을 견제하지만 압박하지 못하고 미국은 한국을 경계하지만 밀어낼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계산하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돈 10,000원 지폐 한 장. 세종대왕 뒤에 병풍이 확대되더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다는 문장만 남았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국제정치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 비비안 로즈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강의는 선택 과목도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메일을 보냈어요. 마이클 리하드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다며 추천해줬는데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 앞에서 멈추는가?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한국 찬양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강의실로 향했고 그날 오후 불이 꺼지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의실 화면에 이메일 한 통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윌슨이라는 CNN 국제부 기자였습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교수님, 경복궁에서 본 병풍과 삼성 공장에서 본 장면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 이 둘이 연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이 이메일을 받고 10년간 연구했다며 오늘 그 결론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가 크게 확대되며 세종대왕 뒤편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그림의 이름은 1월 오봉도라고 하며 1월은 해와 달, 오봉은 5개의 산봉우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5산이 그려진 그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조선 왕실을 장식한 화려한 배경 정도로 알고 있지만 미술사학과 정치학 관점에서 분석하면 완전히 다른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그림 중앙을 확대했습니다. 해와 달 사이 산봉우리 위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 빈 공간을 가리켰어요. 이 그림은 미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태생적으로 미완성 작품이며 완성되는 순간은 단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이 그림 앞 용상에 앉는 순간입니다. 왕의 정수리가 붉은 해와 하얀 달 사이 정중앙에 위치할 때 비로소 그림 속 우주가 주인을 찾으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감상하기 위해 벽에 거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왕이 존재할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자 왕의 위치와 권한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선 왕실이 이 시스템에 병적일 정도로 집착했다며 왕이 정사를 보는 편전, 잠을 자는 침전, 심지어 죽어서 묻히는 능까지 왕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병풍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1592년 5월이라는 날짜가 떴고 임진왜란 발발이라는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으며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듯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피난 행렬은 처참했는데 쏟아지는 빗속에서 왕과 신하들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고
백성들은 왕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향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짐 하나라도 더 줄여서 빨리 도망쳐야 했던 그 상황에서 내관들은 무엇을 짊어지고 뛰었을까요? 화면에 답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나무 상자, 그 안에 든 것은 식량도 옷도 아니었으며 바로 1호로봉도 병풍이었다고 합니다. 펜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쉬운 전쟁통에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나무판때기를 챙긴다는 건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당시 선조는 군거를 버리고 도망친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패잔병 수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초라한 행색의 왕 그림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왕이 흙바닥에 앉아 명령을 내린다면 누가 그 명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허름한 임시 어처라도 왕의 등 뒤에 1호로봉도가 펼쳐지는 순간 그곳은 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병풍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휴대용 권력 장치였다는 겁니다. 화면에 문장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주의 중심이자 조선의 왕이다. 교수님은 이 병풍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왕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왕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며 그렇기에 내관들은 쌀가마니를 버릴지언정 이 병풍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보드 위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 속에 무엇이 왕을 왕답게 만든다는 건지 교수님이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며 우선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붉은 해, 왼쪽에는 하얀 달이 동시에 떠 있는데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상징이며 붉은 해는 양의 기운으로 왕을, 하얀 달은 음의 기운으로 왕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국가가 평안하다는 주역의 원리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시선을 돌리면 5개의 봉우리가 솟아있으며 이는 오행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모든 영토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와 넘실대는 파도는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력, 즉 백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 소위 말하는 천지인의 모든 요소가 배치되었지만 그림의 중앙은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를 다시 중앙에 맞췄습니다. 왕이 용상에 앉아 정면을 응시할 때 왕의 머리는 해와 달 사이 산봉우리 위 허공에 위치하며 이 구도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인 태극의 위치에 왕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자리에 앉음으로써 비로소 우주가 완성되고 질서가 잡힌다는 의미였으며 그러니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노트 여백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신격화하는 도구인 동시에 왕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는 압박 장치라고. 교수님은 조선 왕실이 이 영원불멸의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을 도입했다며 물감이 아닌 보석을 갈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확대 이미지가 떴습니다. 병풍 표면에 반짝이는 입자들이 보였고 교수님은 이것이 석채라는 기법이며 색깔이 있는 광물, 즉 보석을 몇 돌로 갈아서 가루를 내 안료로 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깊고 푸른 산봉우리를 칠하기 위해 남동석이라는 보석을 갈아 넣었으며 영롱한 초록색을 내기 위해선 공작석을, 붉은 해를 그리기 위해선 황화수은 광물인 주사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가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최상급 석채 1g의 가격은 순금 가격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병풍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제조 공정도 단순한 색칠이 아니라며 보석가루를 동물성 접착제인 악교에 개어서 비단 위에 바르고 또 바르는데 얇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가 굵은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진체라고 하며 엄밀히 말해 이것은 붓으로 그리는 페인팅이라기보다 비단 위에 광물가루를 입히는 보석 코팅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돌은 햇빛을 받아도 변하지 않으며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1월호봉도는 박물관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마치 LED를 켠 것처럼 스스로 빛을 뿜어낸다고 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영원불멸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물리적 시간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메모가 빼곡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2024년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교수님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화려한 병풍을 보며 왕은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조선의 왕들에게 이 그림이 마냥 자랑스러웠을까요? 사실 이 그림은 왕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신적 족쇄이자 24시간 감시 카메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왕의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왕은 수라상을 받을 때도, 잠을 자기 위해 침전에 들 때도, 업무를 보는 편전에도 항상 저 그림 앞에 앉아야 했으며 피할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 붉은 해와 하얀 달은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고 합니다. 전하, 당신은 저 해와 달처럼 사사로움 없이 공명정대한지? 5개의 산봉우리는 물었다고 합니다. 전하, 당신은 저 산처럼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인지?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 병풍은 왕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검증 시스템이었으며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도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도 등 뒤에 있는 이 거대한 우주의 눈초리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불이 다시 켜지며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1월호봉도는 단순한 배경 장식이 아니라 왕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시각화한 물건이었다고, 그리고 이 철학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600년 전 그림 하나가 정말 2024년 한국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지,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문장이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풍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권력은 물건이 아니라 책임이며 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화면에 다시 만원권 지폐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이었습니다. 두 이미지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600년 전 병풍과 2024년 반도체 공장, 교수님은 이 둘을 연결하는 키워드가 있다며 바로 시간을 멈추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림과 반도체가 어떻게 같은 기술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명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의 1월호봉도가 다시 확대되며 이번엔 표면이 극도로 클로즈업 됐습니다. 반짝이는 입자들이 보였는데 마치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양 명화를 떠올려 보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고흐의 유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 나타나거나 물감이 말라 비틀어져 표면이 갈라지는 크랙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누렇게 변한 유화 작품들이 나타났으며 교수님은 이유가 재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화학 안료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고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바래는데 이것이 유기물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이나 기름으로 만든 물감은 결국 시간 앞에서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화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조선의 화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선택한 재료는 변하지 않는 물질, 바로 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석체라고 하는데 석체는 돌석자의 색깔 체자를 쓰며 말 그대로 돌로 만든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광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남동석, 공작석, 주사라는 이름이 붙은 보석들이었는데 교수님은 색깔이 있는 광물, 즉 보석을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내고 그 가루를 안료로 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깊고 푸른 산봉우리를 칠하기 위해서는 남동석이라는 푸른 보석을 갈아 넣었으며 영롱한 초록색을 내기 위해서는 공작석을, 붉은 해를 그리기 위해서는 주사라는 붉은 광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보석을 갈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숫자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최상급 석체 1g의 가격은 순금 가격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펜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금보다 비싼 물감이라니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병풍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제조 공정도 단순한 색칠이 아니라며 보석가루를 동물성 접착제인 악교에 개어서 비단 위에 바르고 또 바른다고 했습니다. 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굵은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이를 진체라고 하며 진하다는 뜻의 진자의 색깔 채자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진하게 두껍게 쌓아 올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화면에 확대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위에 보석가루가 층층이 쌓인 모습이 보였으며 교수님은 엄밀히 말해 이것은 붓으로 그리는 페인팅이라기보다 비단 위에 광물 가루를 입히는 보석 코팅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반짝이는 거였구나. 메모 여백에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떻게 5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을까요? 스크린에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1월 오봉도 원본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 것이라면 지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색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제 칠한 것처럼 파랗고 붉고 영롱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답이 나왔습니다. 돌은 햇빛을 받아도 변하지 않으며 돌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식물성 기름은 산화되고 화학 안료는 자외선에 분해되지만 광물은 애초에 지구가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1월 오봉도는 박물관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마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키보드 위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영원불멸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물리적 시간을 정지시켰다고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책임이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왕의 일과표가 나타났는데 새벽 6시 기상부터 밤 11시 취침까지 모든 순간에 1월 오봉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왕이 수라상을 받을 때도 잠을 자기 위해 침전에 들 때도 업무를 보는 편전에도 항상 이 그림 앞에 앉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병풍 앞에 앉은 왕의 그림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림 속 붉은 해와 하얀 달은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전하, 당신은 저 해와 달처럼 사사로움 없이 공명정대합니까? 5개의 산봉우리는 묻습니다. 전하, 당신은 저 산처럼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입니까? 폭포수와 파도는 묻습니다. 전하, 당신은 저 물처럼 끊임없이 백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노트 여백이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감시장치였구나. 교수님은 이 병풍이 왕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검증 시스템이었으며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도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도 등 뒤에 있는 이 거대한 우주의 눈초리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왕의 하루를 재구성한 영상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병풍이 보이고 조회를 보면 병풍이 보이고 식사를 하면 병풍이 보이고 잠들기 전에도 병풍이 보였습니다. 24시간 365일 평생 왕은 이 그림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왕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비싼 그림을 배경으로 쓰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앉는 모든 자리에, 당신이 잠드는 모든 밤에 당신은 공명정대합니까? 당신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림이 있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마우스 스크롤이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1월 오봉도가 단순한 배경 장식이 아니라며 그것은 왕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이고 도덕적 결벽증을 시각화한 물건이며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왕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문장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권력은 물건이 아니라 책임이며 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교수님은 조선 왕실이 이 철학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돌이었다며 변하지 않는 물질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새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석을 갈아서 그림을 그렸다. 1g의 금값, 병풍 하나에 수억 원. 500년이 지나도 빛남, 왕은 24시간 감시당함, 책임을 기술로 새겼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멈췄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다시 두 이미지가 나란히 나타났는데 왼쪽은 1월 오봉도 표면의 보석 입자들이었고 오른쪽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실리콘 결정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은 돌로 시간을 멈췄으며 2024년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답을 말했습니다. 둘 다 돌입니다. 반도체의 핵심 재료는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규소라고도 하며 모래에서 추출한 광물입니다. 결국 돌을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1월 오봉도는 500년을 견디는 그림이고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는 칩입니다. 펜이 노트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교수님은 조선이 보석을 갈아서 책임을 새겼듯이 현대 한국은 돌을 깎아서 신뢰를 새기고 있다며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약속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600년 전 그 병풍의 철학이 2024년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기술로 바꾸는 법을 아는 민족이며 그 시작은 보석을 갈아 만든 한 장의 그림이었다. 교수님이 조명을 약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세계가 한국 앞에서 계산을 멈추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술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건 시스템 이야기였고 철학 이야기였으며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문장을 더 던졌습니다. 윌슨 기자가 경복궁과 삼성공장을 연결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둘 다 시간을 멈추는 기술이며 둘 다 책임을 물질에 새기는 행위이고 둘 다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바로 2024년 세계가 한국을 계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올 때의 냉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600년 전 철학이 2024년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건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펼쳐지며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며 왜 세계 최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계산을 멈추는지 하나씩 뜯어보자고 말했습니다. 펜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첫 번째 국가가 떴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군사력, 금융, 기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한 가지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제조 역량입니다. 대량 생산 능력이며 조선과 중공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설계와 지위는 남았지만 실제로 만들어내는 손과 공장은 급격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공백을 메워야만 패권이 유지된다며 조선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최신 항공모함을 이미 2대 진수했으며 더 큰 규모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항공모함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항공모함 수는 10척 이상으로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됐으면 신규 건조는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쇠퇴했다는 점인데 신규 건조 속도는 떨어지고 유지보수는 병목이 생기고 숙련 인력은 고령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전체를 상대로 군사력을 대비하는 나라이며 대서양도 봐야 하고 태평양도 봐야 하고 중동도 신경 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서태평양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빠른 건조 속도와 대량 생산 능력, 지금 당장 실전 투입 가능한 함정이 필요하다고 메모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조선소 3곳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3곳의 연간 생산 능력이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을 갖췄고 군함, 상선, 특수선을 동시에 생산하며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멈췄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배를 더 많이 만든다고요. 교수님은 그래서 미국이 택한 해법이 뭐냐며 자력 회복은 최소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한국 조선 기술과 협력하는 것이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응급처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지만 배를 만드는 손은 한국에 있다는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미사일, 위성, 드론 전부 연산과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한데 문제는 미국이 첨단 메모리 생산 역량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점이며 중국은 기술과 장비가 봉쇄됐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낯선 알파벳이 떴습니다. HBM이라고 읽었는데 교수님은 이것이 고대형 메모리라는 뜻이며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메모리 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이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조차 할 수 없는데 SK 하이닉스라는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90%라니 교수님은 한국 메모리가 인공지능 서버의 실질적 병목이며 대체제가 없고 생산량과 수율과 신뢰성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은 공장을 한국 기업에 부탁하고 보조금을 주고 규칙을 바꿔가며 모셔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이건 투자 유치가 아니라 패권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구나. 교수님이 지정학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일본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리가 멀면 대만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민주진영 거점이며 황해, 동해, 동중국해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고 육해공 우주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항공모함보다 안정적인 고정 플랫폼이라는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주한미군이 겉으로는 한국 방어용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동부를 감시하고 일본 방어를 보조하고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여백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럼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 자신을 지키는 건가요? 교수님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이미 자주방위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인데 미군이 없어도 즉각 붕괴되지 않지만 그런데도 미국이 철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군이 빠지는 순간 미국의 영향력도 빠지기 때문이며 한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미국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결론이 떴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자리를 지키는 군대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며 한국이 커질수록 기술 독립이 가능해지고 외교 자율성이 늘어나고 군사 선택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은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규칙을 만들고 틀 안에 두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르지 못하며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이미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미국의 동맹국 지도가 떴는데 일본,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동맹은 많지만 대체 불가능으로 분류된 국가는 극히 소수이며 조건은 단 하나, 이 나라가 빠지면 미국의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화면에 한국만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바로 그 질문에 예스라며
일본은 해군과 기지를 보조하고 호주는 남태평양을 방어하고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하지만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묶는 유일한 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고정축이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방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를 주문했는데 총액이 140억 달러이며 납기는 2026년부터 순차 인도라고 했습니다. K2는 한국의 주력 전차이고 K9은 자동으로 움직이며 포를 쏠 수 있는 대포 차량이며 FA50은 경전투기라고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 무기로 같은 걸 주문하면 최소 5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며 미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함께 도입하고 있고 한국 방사는 미국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며 경쟁이 아니라 보완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기의 공백 구간을 한국이 메우고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방사는 위협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관리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라는 구조에서 패권을 굴리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패권의 옵션이 아니라 구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펜을 다시 쥐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붙잡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왜 한국을 밀어내지도 완전히 적대하지도 못할까요? 스크린에 중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강한데 그냥 압박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으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중국의 대외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전략이 일관되어 있다며 주변국을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이고 경제, 기술, 외교, 안보 순으로 흡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동남아에서 작동했고 중앙아시아에서도 통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반복됐지만 한국만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3가지 조건이 떴습니다. 첫째, 한국은 중국 경제의 필수적인 산업 파트너입니다. 둘째, 미국 안보 체계에 깊숙이 편입된 국가입니다. 셋째, 독자 기술과 군사 역량을 갖춘 고밀도 국가입니다. 교수님은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며 쉽게 말하면 높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이걸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전면적 비공식 제재를 가동했는데 관광을 차단했고 문화 콘텐츠를 봉쇄했으며 기업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국을 정치적 메시지에 민감한 국가로 만들려 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기를 거치며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췄으며 핵심 산업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가속했고 중국 리스크를 정책 변수로 내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내부 연구기관들의 평가를 보면 한국은 단기 충격에는 반응했으나 중장기 구조에서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나온다며 이 시점부터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고 강압에서 관리로 압박에서 계산으로 전환됐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반도체의 구조적 약점은 명확하다며 장비는 서방에 의존하고 설계는 일부 진전됐지만 메모리는 결정적 공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군사, 통신, 데이터 센터의 공통 분모가 뭐냐며 고성능 메모리라고 답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 이름들이 떴습니다. 교수님은 이 영역에서 한국이 D램과 HBM 전부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한다며 중국 입장에서의 딜레마는 한국을 압박하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공급망이 불안정하면 인공지능 전략이 지연되고 군사 현대화의 차질이 생기고 디지털 경제가 둔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한국을 흔들면 중국의 핵심 전략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돈을 쏟아부어서 자체 개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YMTC를 예로 들었습니다. 2016년 설립됐고 중국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4년 현재 기술 격차는 여전히 3년에서 5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메모리는 양산 기술이며 설계만 되면 끝이 아니라 수율, 안정성, 대량 생산 능력이 전부 필요한데 이 모든 걸 동시에 갖춘 곳은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중국의 공식 전략 문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적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종속 대상도 아니고 단순 협력국도 아니며 분류는 항상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문건의 표현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이웃,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국가라고.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적으로 규정하면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밀착하고 종속을 시도하면 일본, 미국과 기술 블록을 형성하기 때문에 선택한 방식이 불편하지만 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 손익계산의 결과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군사적 관점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미 독자 미사일 체계를 갖췄고 고급 방공 능력을 확보했고 해군과 공군 통합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군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의 의미는 한국을 자극하는 순간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 긴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군사 전략에서 한국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현상 유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략 커뮤니티의 공통인식이라며 한국은 작지만 밀도가 높고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며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예측 가능한 상대를 선호하는데 한국은 예측도 어렵고 통제는 불가능한 국가이며 이 지점이 바로 중국의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정리됐습니다. 한국은 중국 산업의 고객이자 핵심 기술 공급자이며 전략적 완충지대라고 한국이 빠지면 중국은 미국, 일본과 더 직접적으로 충돌해야 하고 중국의 결론은 단순하다며 한국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나라라고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메모가 2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놓지 못하고 중국도 한국을 누르지 못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누르지 못하며 한국을 누르는 순간 중국의 전략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불이 약간 밝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개의 패권국을 봤으며 둘 다 한국을 계산하지만 압박하지 못하고 둘 다 한국을 견제하지만 밀어낼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어떨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나타났으며 전쟁 중인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강해 보이지만 전쟁은 항상 끝난 뒤에 진짜 계산서가 나온다며 그 계산서의 마지막 줄에 반드시 등장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군수 산업을 가동하고 고용 지표를 방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전시 경제 착시라며 군수 생산은 소비가 아니라 소모이고 무기 생산은 자산이 아니라 소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며 군수 수요가 붕괴하고 재정 압박이 폭발하고 민간 산업 공백이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 강국이며 석유, 가스, 광물이 넘쳐나지만 자원을 도시, 산업, 인프라로 바꾸는 능력은 약하다고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이 공동화됐고 건설기술 축적에 실패했으며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재건 현실은 가혹한데 노동력이 부족하고 설계와 감리 능력이 취약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복구는 외부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러시아 내부 결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유럽 기업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유럽은 돌아오지 않으며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가 유럽 기술, 자본, 기업에 의존했지만
전쟁 이후에는 제재가 장기화되고 정치적 복귀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현실은 명확한데 서방 자본과 기술은 수십 년간 공백이며 선택지는 두 개뿐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종속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거나. 교수님은 러시아가 첫 번째를 가장 경계한다며 중국이 도와주지만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를 할인 구매하고 일부 소비재를 공급하지만 도시 재건, 고급 인프라,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화면에 띄웠는데 중국 기술과 자본에 완전히 종속되고 자원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고 전략적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며 그 선택지가 한국이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건설사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러시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기능 때문이며 한국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능력이 있고 신도시, 항만, 발전소, 교통 인프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경험도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들어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들어오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는데 러시아가 받아들이냐는 의문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바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적국으로는 미지정했으며 전쟁 중에도 한국은 선을 넘지 않았고 살상무기 지원을 회피했고 외교적 여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러시아 외교 문법에서 매우 중요한데 전쟁은 끝나지만 재건은 시작되고 러시아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국기들이 나타났으며 교수님은 중동은 더 이상 석유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줄 모른다는 것이며 지금 중동이 가장 큰 돈을 맡기는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다음 슬라이드에 미래 예측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미래는 글로벌 탈탄소, 전기차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석유는 지금은 돈이 되지만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질문은 단순해졌는데 석유가 아닌 것으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는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국부 펀드,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투자 기금 규모가 수천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의지는 이미 확정됐지만 결정적 문제가 있다며 자국 산업 기반이 없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실패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실패 경험을 보면 설계는 화려했지만 실행에서 무너진 프로젝트들이 수두룩하며 그래서 중동은 이제 누가 제안하느냐보다 누가 완성하느냐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동이 설정한 기준이 화면에 떴는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대규모 인력과 자본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 부담이 적어야 하고 기술 이전에 유연해야 하고 기한 내 완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5 조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5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미국은 기술은 최고지만 비용이 과다하고 정치적 조건이 과중하고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설계는 강점이지만 실행 속도가 느리고 노동 비용이 과다하고 내부 정치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이들은 컨설턴트에 가깝다며 중동이 원하는 건 시공자이자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중동이 찾던 조건을 완성형으로 갖고 있다며 플랜트, 발전소, 신도시, 항만, 교통인프라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설계부터 시공, 감리, 운영까지 연결되며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동이 높게 평가하는 점은 한국이 약속한 것을 끝낸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이 멈췄고 한 학생이 일어났는데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제 이름은 야스다이며 도쿄대학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건설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일본은 한국 기업을 쓰지 않습니까? 일본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은데 말입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매우 의연하고 평범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일본은 한국 기업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구조라며 일본 건설 시장은 폐쇄적이고 내부 입찰 시스템이 간고하며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며 일본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할 때 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중동 건설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2010년 15%에서 2023년 5%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은 20%에서 40%로 상승했다는 그래프였습니다. 야스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납기와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지키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야스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력이 여전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일본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중동이 원하는 건 기술력만이 아니라 속도와 신뢰라며 구체적 사례를 보자고 했습니다. 화면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4기를 동시에 건설했으며 계약 금액이 200억 달러였고 공기는 8년이었는데 결과는 예산 내 공기 내 완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아랍에미리트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야스다가 또 물었습니다. 일본도 원전 강국인데 왜 이 계약을 못 땄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뢰 문제가 생겼으며 무엇보다 일본 원전 건설 단가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고 공기도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은 기술력보다 완성 가능성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스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례로 넘어갔는데 사우디 네움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단순 건설이 아니라 국가 생존 실험이며 석유 이후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현대건설, SK건설이 핵심 구간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교수님은 중동이 한국을 특별하게 보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며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이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계산은 단기 완공과 장기 자립인데 이 구조를 받아줄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주지 않고 유럽은 조건이 까다로우며 중국은 종속구조를 만들지만 한국은 우리를 대체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게 한다는 중동의 평가를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띄웠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2023년 기준 약 60억 달러이며 계속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은 한국 인프라, 부동산, 기술 기업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교수님은 중동은 돈은 있지만 미래 모델이 없으며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미래를 만든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중동의 선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이겼지만 평화는 한국 없이 못 만들고 중동은 돈은 있지만 미래는 한국과 함께 설계한다고 메모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곧 기술이었구나. 약속을 끝내는 능력이 바로 600년 전 그 병풍의 철학이었다는 걸.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기들이 나타났으며 이제 가장 복잡한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스다가 뒷좌석에서 자세를 고쳐 앉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일본과 유럽이 실패한 건 아니라며 오히려 너무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의 방식이 다음 시대를 건너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며
한국은 그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개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공통점은 20세기에 완성된 국가라는 것이라고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고 장인 시스템을 갖췄으며 안정적 사회를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유럽은 복지 국가 모델을 완성했고 고급 기술을 보유했으며 제도적 완성도가 높다고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며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21세기 경쟁은 20세기 방식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면에 일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이며 노동 생산성이 정체됐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핵심 문제가 뭐냐며 사람이 줄어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구조를 보면 연공서열, 해고 불가 변화에 대한 제도적 저항이 있으며 결과는 기술은 있어도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의존 품목이라는 제목 아래 숫자가 떴는데 2020년 100개에서 2024년 159개로 늘었다는 그래프였습니다. 야스다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이 한국의 핵심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보자고 했습니다. 조선업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세계 수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은 10%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LNG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 특수 선박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 세 곳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스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고 야스다는 일본 기술력이 여전히 우수한데 왜 시장을 잃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매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력과 시장 장악은 다른 문제이며 한국은 기술력의 속도와 대량 생산 능력을 더했고 무엇보다 납기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반도체 데이터가 떴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10% 미만이라는 그래프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노트 여백에 적었습니다. 완전 역전이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내부의 인식은 무엇이냐며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빨랐다는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야스다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화면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이 지금 동시에 세 가지 압박을 받는다면 첫째 복지 유지 압박, 둘째 재정 압박, 셋째 안보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충돌한다며 복지를 유지하면 빚이 늘고 빚을 줄이면 사회가 흔들리고 안보 비용을 늘리면 정치가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유럽의 딜레마가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 증가를 시도하면 대규모 반발이 일어나고 복지 축소를 시도하면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민 확대를 시도하면 사회 갈등이 폭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하다며 제도 개혁을 시도하면 시위가 일어나고 구조 조정을 시도하면 선거에서 패배하고 속도를 내려하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움직이려 하면 흔들리는 상태라는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달랐느냐며 한국은 20세기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 룰로 바로 뛰어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저할 것도 없었고 제도를 실험하는데 두려울 것도 없었으며 실패를 감내하는 게 익숙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속도 경쟁에 최적화된 국가 구조를 갖췄다고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과 유럽이 한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반대라면 이제 일본과 유럽은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제조를 보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핵심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니가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느냐? 도요타가 LG와 SK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느냐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를 보면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느냐며 한 유럽 국가 원전은 한국 기술로 짓고 있고 체코 원전 입찰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급망 핵심 고리를 보면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게 없으면 일본과 유럽의 첨단 산업이 멈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완성은 축복이지만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20세기를 완성했지만 한국은 21세기에 최적화됐다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없으면 바로 흔들리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일본, 유럽을 봤다며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국가 국기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 체코,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며 모두 성장 중이거나 전환점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토 회원국인 한 유럽 국가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이 국가가 지금 전쟁 바로 옆에 있으며 러시아와 직접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무기 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력 확보인데 문제는 미국과 유럽산 무기는 대기 기간이 수년이고 정치적 조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스캔본이 나타났습니다. K2 전차, 그러니까 한국의 주력 전차 180대, K9 자주포, 자동으로 움직이며 포를 쏘는 대포 차량 212문, FA-50 전투기 48대를 주문했으며 총액이 140억 달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쥐었습니다. 납기는 2026년부터 순차 인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 무기로 같은 걸 주문하면 최소 5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이 국가는 안보의 핵심을 한국에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멈췄습니다. 체코로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체코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노후 원전을 대체해야 하는데 유럽연합 규제가 있고 비용이 문제고 정치 리스크가 크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입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체코는 2024년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프랑스를 제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랑스가 원전 강국인데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며 한국 원전의 특성은 검증된 운영 경험, 예산과 일정 준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이 계획보다 12년 늦어졌고 비용은 3배 이상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체코는 에너지 주권을 한국 시스템에 연결했다고 적었습니다. 베트남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의 장점이 젊은 인구와 생산 기지지만 한계가 있다며 기술 내재화가 부족하고 부가가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은 다음 중국이 아니라 다음 저임금 국가로 고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베트남 현지 인력 20만 명이 한국식 제조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산 이전만 하지 않으며 관리, 품질, 공정을 함께 옮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베트남의 계산은 단순 외자, 유치가 아니라 산업학습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라고 메모했습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사례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멕시코가 조립 위주 산업에서 벗어나려 하고 인도네시아가 자원 저주에서 탈출하려 하고 캐나다가 실행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모두 한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구조 이전이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안보를 한국에 맡겼고 체코는 에너지를 한국과 만들고 베트남은 제조를 한국에서 배우고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는 산업을 한국과 키운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 여백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한국일까? 교수님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이 뭐냐면 한국은 1960년대 최빈국이었고 자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지만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화면에 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성장국들이 보는 건 바로 이것이라며 성장의 사다리를 실제로 올라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자연현상이 아니며 산업에는 순서가 있고 한국은 그 순서를 통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며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펜이 노트에서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누구든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이 생각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게 대단하다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대적 고난을 맞았고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서울, 1960년대 가난한 농촌, 1970년대 공장을 짓는 노동자들, 1980년대 수출 선박들, 1990년대 반도체 공장, 2000년대 고층 빌딩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조상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600년 전 병풍을 만들 때 보석을 갈아 넣었던 그 정신, 책임을 시간보다 앞에 두었던 그 철학,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들겠다는 그 집념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은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며 사드 보복 때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췄고 일본 수출 규제 때 오히려 소재 국산화를 이뤘고 금융위기 때 오히려 구조조정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냈다고. 교수님은 나토 회원국에게 안보를 만들어주고 체코에게 에너지를 설계해주고 베트남에게 산업을 가르쳐주고 중동에게 미래를 지어줄 때 한국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한 게 아니라며 우리 일처럼 책임지고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한국은 이제 구조의 일부이며 한국 없이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고 나토 회원국 제조업 수출, 체코 에너지, 베트남 산업, 멕시코 자동차, 인도네시아 배터리, 캐나다 광물 가공 모두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야스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개발 국가에서 설계 국가로 진화했으며 600년 전 돌로 시간을 멈춘 나라가 오늘은 그 정신으로 세계를 짓고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나뉘며 왼쪽에는 1592년 1월 오봉도가, 오른쪽에는 2024년 반도체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두 이미지가 천천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병풍 표면에 반짝이는 보석 입자들과 반도체 웨이퍼 위의 실리콘 결정들이 오버랩되며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600년의 시간이 한 장의 화면 안에서 만났다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중부 작은 도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시던 게 기억났습니다. 공장에서 부품 하나 잘못 만들면 자동차 전체가 멈춘다며, 그래서 기술자는 절대 손을 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철학이 600년 전 조선 화원들이 보석을 갈아 넣었던 그 정신과 같다는 걸, 둘 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들려 했고, 둘 다 시간보다 책임을 앞에 뒀으며, 둘 다 자신의 손으로 완성을 보장하려 했다는 걸.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나타났는데 10년 전 윌슨 기자가 보낸 그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에서 본 것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으며 시간을 압축한 철학이었다고. 경복궁 병풍 앞에 섰을 때와 삼성 공장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윌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 다 먼지 하나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둘 다 시간과 싸우는 기술이었으며, 둘 다 완성을 강박처럼 추구하는 시스템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읽었습니다. 1592년 돌로 시간을 멈춘 나라가 2024년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윌슨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는데 세계는 한국을 견제하지만 그 손은 이미 한국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내렸습니다. 조명이 약간 밝아지며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8개의 국가와 지역을 봤다며 미국은 한국 없이 패권을 유지할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을 누르는 순간 자신이 흔들리며 러시아는 전쟁을 이겼지만 평화는 한국 없이 못 만들고 중동은 석유 이후 생존을 한국과 설계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완성국이지만 21세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유럽은 제도와 복지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안보를 한국에 맡겼으면 체코는 에너지를, 베트남은 산업을,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는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특별히 똑똑해서일까요?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화면에 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라고. 한국은 600년 전부터 하나의 철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교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권력은 물건이 아니라 책임이며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이고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철학이 병풍에 새겨졌고 조선 왕들을 감시했으며 임진왜란 때도 버려지지 않았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펜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1960년대 폐허에서 일어섰을 때도, 1970년대 공장을 지을 때도, 1980년대 반도체를 만들 때도,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을 때도, 2000년대 세계와 경쟁할 때도 한국인들은 이 철학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연구소들, 수출 선박에 태극기를 다는 사람들,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원전 건설 현장의 기술자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1592년 왕이 병풍을 지켰던 이유와 2024년 엔지니어가 납기를 지키는 이유는 같다며 둘 다 책임이 시간보다 무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압축한 유산이며 그 유산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불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겠다며 질문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대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 때 보였던 그 진지함이, 어머니가 역사를 연구하며 보였던 그 집요함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유대인 집안인 어머니는 역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블루칼라 노동자인 아버지는 손을 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한국을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나라였다는 걸. 세계가 한국을 계산하는 이유는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약속을 끝내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한국이 지금의 책임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철학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시간을 압축한 유산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